평범한 날밤, 버스 안에서 찍힌 영상 하나가 한 여성의 수십 년짜리 세계관을 무너뜨렸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잔인한 충격이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북한에서 평생을 살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몸으로 살면서도 그게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미싱 일을 하며 그나마 먹고 살던 사람이었으니까 불편하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비교할 기준이 없었으니까요. 다른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르면 원망도 없습니다. 그게 정보 봉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보인 풍경이 그 여성의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단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명절. 그건 명절날 밤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대구. 어느 평일 저녁 퇴근하는 사람이 버스 안에서 무심코 찍어보낸 영상이었습니다. 그 반짝이는 불빛들이 북한에서는 오직 하나의 의미만 가졌거든요. 국가창건 기념일, 당창건 정주년, 그런 날에만, 그것도 몇 시간 동안만 켜지는 불빛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체제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에게 무엇을 감춰왔는지, 그리고 그 봉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균열이 시작됐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화려한 외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한 대가 무너뜨린 수십 년짜리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는 정보 통제의 구조, 가족이 스스로 만드는 이중 봉쇄, 그리고 인간이 꿈꾸는 능력 자체를 빼앗는 체제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세 겹으로 쌓인 이야기예요. 겉에서부터 하나씩 벗겨 들어가 봅시다. 2016년 이전까지 탈북자들이 북에 남은 가족과 연락하는 방법은 음성통화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브로커를 통해 비용을 내고 특정 시간에만 연결되는 구조였어요. 영상은 없었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이 구조가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했는지를 이해하려면 탈북자들이 북에 돈을 보내는 방식 전체를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보낼 때 그 돈은 바로 북한 가족에게 가지 않아요. 중국 내브로커 계좌를 거치고 북한 내브로커가 현금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가 30%를 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연락수단과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돈을 보내야 통화가 이루어지고 통화가 이루어져야 가족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 구조 안에서 남북 이산 가족의 사실상 유일한 연결고리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딸이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목소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면 브로커가 확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너네 할머니 이름이 뭐냐,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옆집에 누가 살았냐, 이렇게 인증을 거쳐야만 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얼굴 없이 목소리만으로 서로를 증명해야 했던 가족들이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 음성 통화조차 북한 당국이 공식 허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불법이에요. 브로커는 단속 위험을 감수하고 움직이고 북한 내 가족은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가 유지됐다는 건 돈의 흐름이 당국 일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뇌물이 단속을 막는 구조죠. 이건 북한 체제 내부의 균열이기도 했어요. 위에서 막으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돈을 받고 눈을 감는 겁니다. 체제의 명령과 체제 내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이미 따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16년 이후 북한에 비싼 중국산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로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부유층 손에 들어간 것들이었어요. 그 전화가 영상통화를 지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체제가 허용한 건 그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화기를 통해 새어나온 한국의 일상이었죠. 수십 년간 공들인 정보 봉쇄가 비싼 사치품을 통해 스스로 구멍을 냈던 겁니다. 돈주들이 쓰는 물건이니까 함부로 단속을 못해요. 단속했다간 그 돈주들이 뒷돈을 끊어버리니까요. 한국에 먼저 온 자식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서 가득 쌓인 음식을 보여줬어요. 그중에 바나나가 썩어가고 있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이러는 겁니다. 엄마, 이거 맛이 없어서 오래 두고 있어. 북한에서 진짜 못 살던 애들이 한국에 오니까 바나나가 썩어도 안 먹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나라에서 준 임대 아파트를 보여주고 자기가 타는 차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서 보여준 거예요. 이 정도는 보통이라서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감동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이 수십 년 동안 들어온 거짓말이 냉장고 안바나나 한 개에 무너진 순간이에요.
체제가 그렇게 공들여 쌓아온 정보 봉쇄가 손바닥만한 화면 하나에 뚫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보여줬는데 먼저 온 부모들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여성이 수백 건의 통화를 중계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 있습니다. 부모가 북에 남은 자식한테 엄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행복해하고 보여주는 모습이요. 왜 그랬을까요? 부러워할까봐. 그게 이유였습니다. 자식이 이 장면을 보고 부러워할까봐, 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자식 마음이 더 아파질까봐 부모들은 스스로 입을 닫았어요. 자식들한테 돈을 모아두고 있다는 것만 알렸습니다. 언제든 어라고 하면 떠나야 한다는 것만 반복했어요. 엄마는 행복하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구조입니까?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부모가 자유의 아름다움을 자식에게 숨기고 있는 겁니다. 북한 체제는 총과 감시로 정보를 막지만 이 부모들은 사랑으로 스스로 정보를 막았어요. 체제가 설계한 봉쇄보다 더 완벽한 봉쇄를 부모의 마음이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 북한 체제의 정보 통제가 얼마나 깊숙이 사람의 심리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지가 보여요. 국경을 넘어서도 한국에 살면서도 그 구조 안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 때 정작 자기는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부모는 자유세계에 앉아서 자유라는 물을 자식한테 팔지 않고 있었어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요. 이게 분단이 사람에게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것도 모르고 전부 보여줬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봉쇄를 깨뜨렸어요. 이 비대칭이 흥미롭습니다. 부모 세대는 정보를 숨기는 쪽으로 내면화했고 자식 세대는 정보를 터뜨리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왜 이 차이가 생겼을까요? 부모 세대는 북한을 떠났지만 북한의 문법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보는 조심해야 한다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한국에서 자랐거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왔어요. 정보를 드러내는 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살았던 겁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 두 개의 정보 문법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진실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세대가 같은 화면 앞에서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고 그 차이가 만들어낸 균열이었어요. 체제는 2세대 차이까지는 설계하지 못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영상들이 북에 남은 가족들에게 닿기 시작하자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도 그랬습니다. 진혁이 엄마라고 대구에 사는 분이 어느 날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영상을 찍어 보냈어요. 그 반짝이는 대구 밤거리를 봤을 때 그 여성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뭔지 아세요? 평양에서 봤던 명절날 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큰 정치 기념일, 당창건, 정주년 이런 날에만 몇 시간 동안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켜져요.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건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특별한 일입니다. 평양 주민도 그 불빛을 기념일 감각으로 기억해요. 특별한 날에만 세상이 빛나는 날을 보였더런데 그 영상 속 대구는 그냥 평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는 사람이 버스 안에서 무심코 바깥을 찍은 거였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평양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평양에서 해산까지의 거리와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가 비슷합니다. 북한 기준으로 치면 중심에서 꽤 떨어진 지방 도시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지방 도시가 저렇게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평양 한복판도 아닌 한국의 지방 도시 퇴근길이요. 여러분, 보통 이런 장면을 보면 감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이 처음 느낀 건 감탄이 아니었어요. 물음표였습니다. 오늘 명절이냐고. 그 다음에 오는 게 감탄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분노입니다. 왜냐면 그 물음표가 뭘 의미하는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잠깐만요. 이쯤에서 한번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지상파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를 하면 주로 뭘 다룹니까? 미사일, 핵개발, 군사도발 이런 것들이죠. 그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는지, 그 봉쇄의 구조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봉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 어떤 모습인지, 이걸 제대로 짚은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핵탄두 숫자보다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정보 봉쇄가 무너지는 속도와 방식이 결국 그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봉쇄를 깨뜨린 건 정부도 언론도 NGO도 아니었습니다. 비싼 스마트폰이었고 퇴근길 버스였고 썩어가는 바나나였어요. 기술이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전환점이 이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수십 년간 통제해온 정보 장벽이 민간의 기술 소비 패턴 하나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2016년 이후 북한에 유입된 스마트폰 숫자는 계속 늘었고 영상통화 경험자도 계속 늘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주류 보도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영상통화로 한국의 밤거리를 보게 된 그 여성은 가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몸이 불편했으니까요. 다리를 못 쓰는 상태에서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야 하는 경로를 어떻게 이동한단 말입니까? 그때 대구에 있는 진혁이 엄마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형부 없고 오면 되지 않냐고, 몸 불편해도 올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 했어요. 올라면 같이 오고, 안 올라면 애를 보내지 말라고. 부모와 자식이 떨어지는 건 잘 살아도 고통스러우니까요. 그 한마디가 그 여성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한 가족의 경로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분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진짜 결단이 이루어진 건 팔을 다친 사건 이후였습니다. 사고로 팔이 부러졌는데 법원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어요. 판결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순간에 그 여성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살아서락이 없구나. 여봐, 우리 갈까? 남편분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가야지. 고민 없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 여성이 품었던 꿈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10년만이라도. 그게 전부였어요. 10년만이라도 좀 좋은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자. 왜 10년이냐고요? 북한에서는 60세가 죽을 나이거든요. 60에서 70은 무조건 죽는다고 여기니까 당시 49살이었던 그 부부에게 남은 삶이 딱 10년처럼 느껴진 겁니다. 10년만이라도.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체제가 허락하는 상상력의 최대치가 그것이었던 겁니다. 더 크게 꿈꾸는 방법 자체를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 삶은 여기까지라는 천장 안에서 생각해 왔으니까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면서도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년뿐이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정보 봉쇄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을 알고 나서도 상상력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니까요. 이 여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탈북자 지원 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 도착 초기에 장래 계획을 단기로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은퇴 후를 생각하거나 10년 뒤를 그리는 능력이 처음엔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단기 생존만 생각하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체제가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이 여성의 10년이라는 숫자는 그 훈련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100살로 바뀌었다는 게 이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 반전이에요. 실제로 떠난 건 그 부부와 딸, 그리고 대구에 있는 아들과 함께 보내기로 한 아이까지 4명이었습니다. 6월 27일이었어요. 물이 낮아져 있을 때 강을 건너는 구간에서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고 남편이 아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 아내의 팔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었는지 보입니다.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은 채로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섰고 붕대를 감은 상태였어요. 남편 등에 엎여 있으면 그 딱딱한 팔이 어깨를 꽉 누릅니다. 산을 넘는 구간이 1시간이 넘었어요. 안내하는 분들도 3번 교대로 업어줬을 정도였습니다. 그 여성이 그 시간 동안 내내 든 생각이 미안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업기만 해도 무거운데 딱딱한 팔이 어깨를 누르는 것 때문에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차를 타고 중국을 지나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그 전 구간을 아내를 등에 업다시피 해서 이동한 남편은 몇 달에 걸친 그 여정 동안 한 번도 포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연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여성의 동행인이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6, 70년대 수술 기법으로 뼈를 맞췄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방법으로 붙여놓은 팔이었어요. 그 팔을 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었던 겁니다. 석고를 뜯어냈더니 ECM가 넘는 게 나았다고 했어요. 이게 북한 의료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 체제가 수십 년 동안 주민에게 선물한 삶이에요. 비교가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의사가 그 말을 했을 때 의사는 아마 기술적인 설명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6, 70년대 수술 기법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었는지 설명하려고요. 그런데 그 말이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요약해버렸습니다. 북한에서 그 여성이 받은 치료가 한국 기준으로는 반세기 전의 수술이었다는 거예요. 의학의 발전이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난 이유 하나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적십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피를 많이 뽑더라고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뽑거든요. 그냥 살짝만 뽑았어요. 그게 신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왜 살짝만 뽑았냐는 거예요. 장비가 없어서요? 검사 항목이 없어서요? 뽑아봤자 분석할 수 없어서요? 피 한 번 뽑는 장면에서도 두 체제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단순히 경제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 체제가 각각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았는지의 차이입니다. 한 체제는 주민의 몸을 고치는 데 자원을 썼고 한 체제는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자원을 썼어요. 그 결과가 피 한 번 뽑는 장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의사가 6, 70년대 기법으로 수술했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의사는 아마 기술적인 설명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요약해버렸습니다. 지금 그 여성은 한국에 온 지 8년이 됐습니다. 10년만이라도 살자고 왔는데 어느새 8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타선 100살까지 살겠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젊어졌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어요.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듣기만 해도 기분 좋다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이 이야기의 전부가 있습니다. 그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는 하나였어요. 이곳이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49년을 살고 나서 다른 나라에서 8년을 살고 나서 그 여성이 내린 결론은 100살까지 살겠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진짜 행복한 나라인지 그 여성은 이제 압니다. 10년만이라도 살자던 사람이 100살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꿈의 크기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 꿈을 꾸는 능력이 돌아온 거예요. 그 감각이 돌아오는데 8년이 걸린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총이 없는 것도 자유고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자유지만 내 미래를 내가 원하는 만큼 크게 그릴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깊은 자유예요. 체제가 빼앗는 건 음식이나 자유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 중에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을 빼앗아요.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감각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오래가는 손상이에요. 국경을 넘고 새 나라에 정착하고 8년을 살아도 처음엔 여전히 10년 단위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감각이 조금씩 바뀌는 게 진짜 회복입니다. 다시 그 영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구 버스 안 퇴근길, 반짝이는 거리. 그 영상이 북쪽에 있던 한 여성의 손에 닿았고 그 여성의 세계관을 흔들었고 결국 한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북한에서라면 국가 기념일에나 볼 수 있는 그 빛이 한국에서는 그냥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이벤트도 없었고 아무도 그 빛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그 평범한 밤에 누군가의 수십 년짜리 세계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그 빛이 명절날에만 볼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압록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빛이 담긴 영상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속의 틈새에서 뇌물과 어둠 속에서 그 화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물음표가 들겠죠? 오늘 명절이야? 그 다음에 감탄이 오고 그 다음에 뭔가가 흔들릴 겁니다. 그 흔들림이 한 가족을 움직였고 그 가족은 강을 건넜습니다. 지금도 그 흔들림은 어딘가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